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한민우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서부터 공인중개사 법령 X파일을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X파일은 이론 과정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일단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일단 이제 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걸 이론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일단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자주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제 생략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업이 깊이 있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꼭 숙지를 해 두시고,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장에 알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이 수업이 일단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부 방법, 또는 이제 어떻게 더 우리가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이 이론을 위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문제만 별도로 이제 약간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이제 별도로 한 번 더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과목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격시험 26회를 대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과목이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지금 현재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2차 과목은 모두 실무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공부는 4과목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 3과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 과목의 이름이 일단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법이 있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2차 과목은 이렇게 3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공부는 공시법과 세법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과목은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식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좀 길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그래서 이걸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있고요. 및 중개실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과목은 일단은 과목의 명칭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과 실무로 크게 이제 나눠져 있음을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이 4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과 실무에서 40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법령에서 약 70% 정도를 출제하고 있죠. 여기서. 그럼 70%면 28개 이 정도 출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최근 시험에는 28개를 내는 게 아니고 30개 정도를 주로 출제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실무 쪽은 30% 비중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30%면 지금 문제 수로는 10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10개에서 12개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이러한 테두리가 있죠. 그래서 법령에서 약 70% 정도를 출제하는 거고요. 요 실무는 말 그대로 중개 실무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무소를 열으셨을 때 실제로 알아야 될 그런 지식적인 내용을 실무에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10개를 지금 현재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명칭은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과정이 지금 현재 파트별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이제 수업이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수업을 들으시고 반드시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수업을 들은 것은 다음 날로 미루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날 되도록이면 복습을 하시되, 일단은 요즘 최근 시험의 경향이 1차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 1차 시험은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요구되기 때문에 1차 과목에 많은 투자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한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할애해서 우리 과목, 공시법, 세법, 공법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이론적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함에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이 요약된 내용으로 거의 이제 수업이 나가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영상을 꼭 돌려서 다시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서 수업을 잘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실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과목은 많은 이해를 요하는 과목이지만 2차는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을 함으로써 계속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전체적으로 암기 내용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깊은 이해가 필요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이제 익혀 나가기로 하고요. 바로 진도를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요. 지금 1장 총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칙은 현재 출제 비중이 약 2문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총칙에 대해서는 2문제 정도 출제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파트가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용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 법 제2조인데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이 있는데 요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지금 총칙 쪽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용어의 정의에서 하나,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서 하나, 그래가지고 각각 하나씩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총칙은 2문제 출제 비중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1절 서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중기업의 연역인데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등록 절차를 공부하면서 이 연역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 그때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법령의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법령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 우리는 법령이라 부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4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되는 규칙 및 예규가 있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 개업공사가 여러분들 경매 업무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요. 법원에 먼저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데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한 규정, 이것이 바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되는 규칙 및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다름 아닌 그 교재 5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별도로 독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법령에 포함돼서 같이 이제 약 여기 한 70%에서 같이 포함돼서 이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법령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최근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참고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법의 제정 목적이 있죠. 그럼 이제 제목 옆에 뭐 17회, 20회, 21회 때 출제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6회를 대비하고 있는데 그 21회가 5년 전 시험에서 마지막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법의 제정 목적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올해 바뀐 부분들은 무조건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 부분들은 문제 내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일단 기억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잠깐 조문을 읽어드립니다. 법의 제정 목적, 교재를 보시죠.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우리 법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높인다는 얘기죠.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두시면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요. 유사 표현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인데요. 목적은 우리 법 제1조로서 가볍게 이해합니다.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대요. 전문성을 높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제 전문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의 제정 목적 이렇게 이제 두 가닥으로 일단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높이고요.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중개업. 그러니까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부동산업은 이만큼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업에는 컨설팅도 있고 분양대행도 있고 중개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발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을 하는 겁니다. 육성하여 그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사 표현에 속지 말아야 되죠.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과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이 대단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쉽다고 하여 이걸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한다고 그랬죠. 부동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아가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한다고 그랬지 부동산 중개업을 지도한다라는 얘기 없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지도한다, 감독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네요. 그래서 속지 말자 유사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X파일 NB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서 이 교재를 보시면서 NB라고 써 있는 부분은 주의할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세히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개업공사의 공신력 제고, 그 다음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이런 것들은 유사 표현에 속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들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밑에 X파일 스피드 체크 가볍게 보고 갑니다. 이 법은 우리 공사법을 말하죠.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벌써 X 나가야 되죠. 부동산업이 아니죠.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물을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도 X죠. 속지 말자 유사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법의 제정 목적으로 돼 있네요. 자, 그럼 가볍게 우리 법 제1조 이해만 해두시고요. 다만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출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속지 말자 유사표현 그 점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법의 제정 목적 제1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로 들어갑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지금 현재 최근 시험에서 그 제목 옆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회 이후에 지금 현재 출제된 그 경향을 보면 20회, 21회, 22회, 24회, 25회 모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23회를 제외하고는 매번 현재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용어의 정의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보는데요. 이 용어의 정의는요. 현재 문제 유형이 확실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이 용어의 정의에서 6가지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 2조에서 6가지 용어의 정의를 내려줬는데 이 6가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틀린 것 골라라, 옳은 것 골라라 이런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단순형 문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이다. 틀린 것 골라라, 옳은 것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단순형 문제라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개에 관한 이 판례들 또는 중개업에 관련 판례들 이른바 중개업 관련된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시험의 경향이 판례를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판례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요하고 정확하게 판례를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쪽 관련해서는 이제 중개업 관련된 이론적인 문제는 주로 판례를 위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판례만 잘 정리하면 충분히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6가지 용어의 정의를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부담스러운데 이것도 푸는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암기하다 보면 이제 푸는 요령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이 2가지가 있다는 거 일단 감을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서 중개라고 나와 있네요. 중개. 그래서 중개의 정의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중개라 하면 뭐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냐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보시죠. 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어보시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여기서 끊어보시고 알선하는 것. 자, 중개의 정의가 그렇게 내려져 있네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서 중개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럼 중개는 지금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우리 법이 우리가 중개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개의 정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기억을 하기 쉽게 끊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닥으로 나누는데 먼저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중개대상물. 그래서 우리 법에서 중개상물을 정해놨는데 이것을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정해놓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래요. 거래 당사자 간에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세를 얻고자 하는 자를 말하죠.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네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고 그랬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했네요. 자, 그래서 중개를 우리 법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지금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법정 중개대상물은 다시 공부하는데 일단 현재 법정 중개대상물에서 5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고요. 임목이라는 게 있고요. 광업재단이 있고요. 공장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물건, 요것이 바로 법정 중개사물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얻고자 하는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랬죠.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는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에 대표적인 예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했으니까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가 매매, 교환, 임대차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알선한대요. 그럼 알선의 사전적 의미는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알선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개해준다, 매개를 해준다, 주선을 해준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즉 소개예요. 소개. 이게 알선입니다. 그러면 중개라는 것은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거 거래죠.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입니다. 이걸 더 줄여버리면 중개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중개대상물, 즉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알선, 소개하는 행위예요. 요게 중개다. 이게. 그러면 요 5가지 물건이 아닌 겁니다. 이 5가지 물건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기계, 자동차, 항공기, 선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매매를 소개하거든요. 그럼 자동차 매매 소개는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동차 매매를 소개해요. 이거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동차 매매 소개는 중개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중개대상물을 소개하는데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다. 알선이 아닌 것도 중개가 아닙니다. 알선이 아닌 것도.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준다. 그럼 컨설팅이라는 얘기는 상담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상담은 소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개발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컨설팅. 이거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닙니다. 나아가서 상가를 건축한 사람이 있네요. 그럼 상가를 건축한 사람이 직접 이 상가를 분양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개업공사한테 대신 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을 위하여 분양을 역시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건축주를 대신하여 분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럼 이거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죠. 그렇다면 분양대행 역시 중개다 아니다? 중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중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일단 암기는 이렇게 하는데 중개의 개념에 대해서 중개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는 거. 요 점을 일단 감을 잡으시고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한다? 중개 아닙니다.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 아니에요. 분양대행이나 컨설팅도 그래서 중개가 아닌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그럼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그림을 잠깐 그려서 보면요. 자,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이며 이 토지에 대하여 을과 거래를 하신대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중개의 기본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서로 사고 판다.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매매겠죠.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토지와 맞바꾼다.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교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토지를 을한테 세를 놓는데요.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임대차죠. 그 밖에 이 토지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토지에 대한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행위들을 소개하는 게 전부가 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 간의 거래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개다. 이게. 그러면 이걸 용어의 정의로 연결시키면 이거 토지라는 것은 이거 법정 중개상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거래 당사자가 됐고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 이 부분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선한다. 알선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알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라는 것은 이렇게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이게. 그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 제가 토지에 대한 거래를 소개했어요. 매매를. 그럼 저는 우리 법이 정하는 중개라는 걸 한 건가요? 그러죠.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개업 공인인증사가 아니죠. 저는 공인인증사가 아니지만 개업 공인인증사가 아니지만 제가 소개했다요. 중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중개라는 주체가 개업 공인인증사냐 아니냐 이건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 중개 대상 물에 대한 소개를 하면 이거는 분명히 중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중개의 성격이 그 밑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의 밑에 중개의 성격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중개라는 것은 법률행위 성립을 보조하는 보조적 준비행위로서 사실행위이다. 사실행위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 중개의 성격인데 지금 말이에요. 이 중개가 어떠한 성격을 띠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자의 행위를 잠깐 생각해볼까요? 그럼 이자는 토지를 중개해달라고 갑으로부터 의뢰받았습니다. 구해달라고 의뢰받았어요. 그러면 A는 토지에 대하여 일단 현황을 조사해야 되죠. 그러면 토지장 떼볼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떼봐요. 그래서 이런 각종 구물을 떼보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의사표시를 불가하기로 하는 법률행위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의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 토지장을 떼본다. 하나의 이렇게 사실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중개는 의사표시를 불가하기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부연 설명하면요. 중개가 과연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그럼 법률행위란 말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라는 것은 그렇게 공부합니다.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에 요소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이렇게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냐면 그게 바로 계약이죠. 계약이 바로 대표적인 법률행위예요. 그럼 우리 이 중개라는 게 과연 이러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되는 말이 바로 사실행위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중개라는 것은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 또는 이 을을 모시고 현장을 안내한다.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시고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라는 얘기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이 행위들 있죠. 요게 거래행위라고 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설정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지역권 설정행위 이런 권리 득실 변경 행위들. 그럼 이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계약이지 않습니까? 모두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들은 모두 계약이 되고 있고 모든 이 계약은 법률행위가 되고 있죠 지금? 모두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우리 중개라는 것은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행위죠. 보조행위예요. 또 준비행위입니다. 그래서 요 행위들 있죠. 요 행위들은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교환 임대차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중개 대상
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토지라는 것은 이 중개 행위의 대상 물건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 결국은 중개 행위의 대상 물건이 돼서 이걸 줄여서 중개 대상 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토지가 중산물이 된 거고요. 이 행위들은 중개 행위의 대상 행위가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권리들. 이러한 권리들은 결국은 이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권리들은 결론적으로 중개 행위의 대상 권리다 그래서 줄여서 이걸 중개 대상 권리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요게 중개 대상물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되느냐, 중개 대상이가 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개 대상 권리가 되느냐 이 문제를 따지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바로 중개에서 파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참고해 두시고요. 문제는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요거를 명심하고 그러나 이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보조행위이자 준비행위에 속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이 바로 그 뜻이고요.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우리 중개행위는 대리행위, 수임인으로서의 행위, 그 다음에 사자로서의 행위가 아닌 독자적 행위이다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A가 토지에 대하여 거래를 지금 현재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A는 소개할 때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중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을의 대리인으로서 물건을 중개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럼 우리 중개라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이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팔아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임인으로서 행위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로서 행위. 사자라는 것은 심부름꾼을 말하죠. 호랭이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에요. 사자로서 이 물건 중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중개행위의 성격은 독자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하는 독자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명심할 게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스피드 체크 한번 볼까요?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X죠? 알아보셔야 됩니다. 재산상이란 말이 눈이 가죠. 근데 우리는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사실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는 사실행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그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개 3요소가 나옵니다. 이것도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는데 이 그림에 있네요. 중개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일단 토지라는 중개대상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 물이 첫 번째 요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갑과 을. 이들은 중개를 의뢰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의뢰인. 그러니까 중개의 3요소 중 두 번째 중개 의뢰인이에요. 그럼 이 갑은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을에게 넘기려는 자죠. 그래서 이 자를 권리 이전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을은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였죠. 그러니까 권리 취득 의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개 의뢰인이 두 번째 요소. 다음에 세 번째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중개 행위자. 그래서 이 중개 행위자가 바로 알선의 주체를 말하는데 이 자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 자를 개업공사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여신 공인중개사라고 일단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3요소, 중개대상물, 중개 의뢰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자가 전에 중개업자였죠. 이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중개 3요소에서 이 개업공사의 범주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업자 등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등록업자가 토지에 대한 거래를 소개해도 이건 분명한 중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중개의 3요소 가볍게 이해를 합니다. 중개행위자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중개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중개 일반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중개는 등록 여부를 불문하므로 일반인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거래를 알선을 하여도 이는 중개에 해당한다. 알아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A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예요. 무등록업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래요. 그랬다 하더라도 이자가 소개했다 하여 중개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중개라는 것은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소개해도 이건 분명한 중개에 해당이 될 수 있죠.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부동산 중개는 민사 거래를 알선하는 민사 중개이고, 민사 중개란 말의 밑줄 그으시고, 상행위를 알선하는 상사 중개가 아니다. 자, 어려운 말이 등장했는데 민사 중개냐 부동산 중개가 민사 중개냐 상사 중개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가볍게 이해합니다. 요즘 최근 시험에는 이거 물어보지 않는데, 그래서 중개행위의 대상이 이제 상행이냐 아니냐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이건 사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되는데, 그럼 상사 중개를 말씀드리면 상사 중개는 상행위를 소개하는 걸 상사 중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 시장에 가면 의류 도매업자가 있고 의류 소매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류 도매업자, 의류 소매업자는 둘 다 상인이잖아요. 상인인데 이들이 의류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의류를 사고 파는 것은 업으로서, 상품으로서 사고 파는 것이지 이걸 소비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둘은 상인이고, 상인들이 의류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사고 파는 행위는 이것은 결국은 상행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업으로 사고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업으로 하는 행위를 소개하면 이걸 상사중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으로 하는 행위를 소개하게 되면 이걸 상사중개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렇게 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소개한다. 그럼 이걸 민사중개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이걸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갑과 을이 업으로서 사고 파는 거 아니죠. 영업으로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거래를 소개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민사중개가 되는 거예요. 상행위를 소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결론,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다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그럼 민사중개는 부동산 중개만 있느냐? 아니에요. 민사중개는 부동산 중개 외에도 혼인을 소개한다. 혼인을 영업으로 할 일 없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혼인중매, 이것도 민사중개입니다. 또 직업을 소개한다. 직업을 영업으로 구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직업 소개도 민사중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결론이 민사중개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보통의 부동산 중개는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야 중개가 완성이 되는 참여중개의 성격을 띠나, 자, 참여중개란 말 아주 어려운 말 나왔는데 일본식 표현이네요. 그래서 가볍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해주는 중개활동하고 있죠. 이것을 참여중개란다. 이걸 다른 말로 매개중개라고도 해요. 그러나 정보의 전시, 제공으로 중개가 완성되는 지시중개의 성격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지시중개는 뭐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선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해주는 게 아니고 토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시중개라고 해요. 중개대사물에 대한 정보를 지시해 주는 거죠. 이걸 지시중개란다. 그래서 지시중개의 의미, 우리는 실무적으로 잘 안 맞지만 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해주는 참여중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나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시하는 그러한 전시중개의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중개의 예를 굳이 들자면 우리 중개사무소 그 유리창에 뭐 금매 32평 5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지시중개 일종이에요.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시하는 선에서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중개는 일단 참여중개의 성격이 원칙이다. 다음 이제 4번. 위임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무상이 원칙이나 중개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유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발생하는 점은 중개와 유사하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중개와 위임을 비교해 보는 건데 중개가 위임이냐? 위임 아니란 얘기예요. 위임과 유사하긴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민법 시험범위에서 위임은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이 위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 위임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타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인이 승낙하람으로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이게 바로 위임 계약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위임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볼 수 있냐면 동사무소 가서 인감매매가 시켰잖아요. 이거 위임이에요. 또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 맡겼잖아요. 이것도 위임이에요. 이게 그러면 위임은 타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중개는 부동산의 거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부동산의 중개를 위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임과 우리 중개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렇게 이제 비슷한데 그 차이점은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요. 이게 일단 위임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다, 동사무 가서 익명을 떼어달라고 시킨다. 당사 간에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임은 이렇게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당사 간에. 근데 우리 중개는
개업공인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신뢰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 민법상 위임은요, 원칙적으로 무상의 원칙이에요. 무상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중개는요, 유상의 원칙이었어요? 무상의 원칙이었어요? 유상의 원칙이죠. 왜?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잖아요, 지금.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개는 유상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지금 현재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점은 둘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여기서 미리 짚고 갑니다.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것은 선관주의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선관주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은 둘이 유사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관주의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냥 통상의 주의력. 그래서 어디까지가 선관주의냐의 문제는 이거는 이제 후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상의 주의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는데 변호사에게 여러분들이 소송을 맡겼어요. 그럼 변호사 믿죠? 일단은 믿고 소송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변호사는 그 소송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관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맡은 자를 수임이라고 그러는데 요 수임인의 지위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비슷하잖아요. 사무처리 맡은 자, 그 다음에 개업공사는 중개를 위탁받은 자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의 지위와 유사합니다. 그럼 이 수임인은 민법상 어떠한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고요? 바로 선관주의, 즉 통상의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어요. 민법이 이렇게 의무로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우리 개업공사에도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논리예요. 일단.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법상 계약 중에 뭐와 유사하다? 위임과 유사하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위임과 유사하고. 그래서 이제 유사한 점은 이 같은 점은 선관주의 의무가 둘 다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는 이제 유상이냐 무상이냐, 신뢰관계에 기초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점이 이제 현재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5번에 도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급. 그럼 중개의 개념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도급과 중개를 비교해 보는데 이 도급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건설공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일을 완성해 줄 것을 맡깁니다. 건설공사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도급계약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한 필지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여기에 주택을 지어달라고 이제 건설업자 섭외해서 내가 맡기는 겁니다. 그럼 이 주택을 지어서 저한테 주잖아요. 그럼 제가 보수를 주죠. 그 건설업자에게. 이게 도급계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건설공사 계약이 바로 도급계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개와 도급이 유사한 점은 바로 일을 완성했을 때 보수가 나간다는 점이 유사한 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도 중개를 완성하면 중개 보수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도급과 중개가 유사한 점이에요. 그러나 차이점은 어디 차이 있느냐? 이 도급의 경우는 이거 주택을 짓기로 건설공사가 건설업체가 일을 맡았죠. 그러면 반드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어요. 일 완성의 의무가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중개의 경우는 물건을 팔아달라고 중개를 해달라고 위탁받았거든요. 그래도 중개를 완성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개 완성의 의무는 현재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일 완성의 의무는 없는 거예요. 요 점에 둘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이거 건설업체가 이 주택을 지으로 일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지어서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일이 마음에 안 든다 하여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의 급부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대금을 대신 깎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부를 거절을 못하게 해놨죠. 그러나 우리 중개입니다. 중개는 이거 을을 갑에게 소개했습니다. 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갑은 이 을과 계약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개업공사의 이 급부를 갑은 거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약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급부 거절권이 있는 거예요. 요 점에 둘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개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민법상 계약의 종류인 요 위임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급, 요걸로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도급은 계약의 한 종류인데 역시 건설공사 계약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도급은 일의 완성 의무,
급부 수령 의무가 있으나 중개는 중개 완성 의무가 없으며 의뢰인은 개업공사의 급부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의 완성이 보수지급 요건이라는 점에서는 중개와 유사하다. 알아보시겠어요? 자, 그럼 일단 거기까지 참고해 두시고요. 전에는 이거 위임과 도급에 대해서 7회 시험과 14회 시험 이 정도 외에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판례예요. 판례 정리를 합니다. 자, 공인인증서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랬죠. 자, 이거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중개 개념을 좀 더 확실히 한 판례였는데 중개라는 것은 한마디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했죠. 그럼 중개라는 것은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오피스텔 사고가 한번 났던 건데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 판례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개업공인인증서 A의 사무실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사장이 갑으로 돼 있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A의 자격증을 걸고 갑이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로부터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았죠. 갑이 대여를 받아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날 의뢰한 자가 이 사무소에서 오피스텔 세를 얻고자 했어요. 세를. 그래가지고 이 오피스텔이 사실상 전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현재 소유자는 병인데 정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세를 얻고자 하니까 이자가 이른바 사기를 친 거죠. 즉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속인 거예요. 을을.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썼는데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중개한 알선 개업공인사, 개업공사는 A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래야 도장이 이제 이렇게 찍혔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갑이 이 A의 도장까지 찍은 거죠. 지금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A가 형식적으로는 제3자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준 걸로 보이죠. 하지만 직접 이것을 A가 도장을 다 찍었기 때문에 실질은 소개한 게 아니에요.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로 볼 수 없다. 그럼 결론.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에서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한 경우에는 3자적 입장에서 소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중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번 판례 핵심 요지를 기억해야 되죠. 오피스텔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했다.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음 2번 판례 보시면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에 해당하고 기본적 상행이라는 말의 밑줄. 개업공사가 중개에 대한 책무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자, 이거 가볍게 이해합니다. 이 판례는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가 중개를 업으로 하는 이 이건 상행위가 맞죠. 그러니까 상법에 정하면 기본적 상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상행위로 이해되고 있어요. 따라서 상행위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판례를 소개하면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요. 을의 개업공사는 B였어요. 그래서 둘이 협력하여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갑이 말이에요. 을한테 부동산을 팔면서 을이 잔금을 지급을 안 해버리면 갑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그랬냐면 좋다. 그러면 을한테 내가 이 부동산 파는데 만약에 잔금이 안 들어오면 내가 피해를 크게 입는다. 그러니까 그 A, B 니들이 이거 을이 잔금 지급 안 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증각서를 써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A, B가 보증각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잔금이 뭐 1억이었다고 가정하면요. 잔금을 지급 안 해버린 거예요, 을이. 그러니까 이제 이 보증각서를 근거로 하여 이 갑이 A에게 잔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A가 그걸 주장했던 거예요. 나는 B와 각서를 썼으니까 나는 책임질 부분이 5천만 원 뿐이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즉, 이거는 이제
그 분별의 이익을 주장한 거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그건 이제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느냐? 이거 중개 행위는 상행이다. 그러면 상행위로서 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보증각 썼으니까 이 보증은 연대보증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연대보증으로. 그럼 연대보증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연대보증은 전액에 대하여 전부 다 보증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인이 여러 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 1억 원씩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에게 갑이 청구하니까 이제 5천만 원 주장을 자기는 책임이 5천만 원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안 받아들인 거죠. 너는 연대보증을 쓴 거니까 결국 1억을 다 지급해라.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럼 A가 1억을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B에 대해서는 이걸 청구할 수 있겠죠? 이걸 구상이라고 그래요. 구상. 그래서 일단 이해만 해도 됩니다. 중개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그럼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이건 상행이다.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이제 3번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밑줄. 중개행위 여부는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개업공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밑줄입니다.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은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있는데 여부에 결정한다. 그러니까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이 개업공사 행위를 본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결론인데 생각보다 잘 내는 판례네요. 그래서 이제 3번 판례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중개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4번 판례. 권리금을 소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개보수 한도 역시 이러한 거래 대상 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우리 중개대상물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사물이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임목이라는 게 있고 광업재단이 있고 공장재단이 있어요. 요게 소위 법정상물 5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 5가지에 우리 상가거래할 때 권리금 있잖아요. 그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직기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권 보상의 성격, 이렇게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러면 비품이라든가 이런 무형의 재산 가치, 이건 부동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이 아니니까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란 얘기죠.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개라고 그랬죠. 알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이것의 거래를 소개했다 하더라도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란 얘기죠. 중개 아닙니다. 그러면 중개보수라는 것은 결국은 중개 또는 중개업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권리금 거래 소개했거든요. 그럼 이건 중개가 아니니 그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금 거래 소개하고 보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받으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거래 소개는 중개가 아니며 따라서 중개보수 역시 여기에는 적용이 없고 알아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에 대한 보수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거는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바로 이게 4번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 기본적으로 실려있는 내용들은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용어의 정의, 이제 중개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하나 봤네요. 중개를 상당히 오래 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꼭 해주시고요.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